역사는 때로 잔인할 만큼 아이러니합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거인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이름으로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신의 반열에 올라 숭배받는 일. 과연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그가 숨 쉬던 순간의 권력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남겨진 이름의 무게일까요? 여기 자신이 믿는 단 한 줄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독배를 든 남자가 있습니다. 왕조차 그를 스승이라 부르며 어려워했으나 결국 그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모순의 주인공.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3,000번이나 그 이름이 호명되지만 정작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사람. 그는 타협을 모르는 서슬 퍼런 칼날이었고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자 동시에 그 시대를 덮어버린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서 역적의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성인의 자리에 오른 기묘하고도 격정적인 한 남자의 90년 세월을 펼쳐보려 합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릿해진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조선의 거인 우암 송시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역사상 가장 시리고 아팠던 겨울 1636년 병자호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송시열은 30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예학자인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의 문화에서 수학하던 그는 장차 조선 유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성리학적 질서로 완벽하게 짜인 아름다운 구조물이어야 했습니다. 문명국인 명나라가 중심에 있고 조선은 그 문명을 계승한 소중화로서 예의와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여야 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야만적인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압록강을 건너 물밀듯이 밀려온 청나라 군대는 조선 국토를 유린했고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추위와 굶주림에 떨다가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 단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조선의 임금이 우리가 오랑캐라며 짐승 취급했던 여진족 추장 홍타이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삼배구고두례를 행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삼전도 나루터, 수만 명의 청나라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의 왕이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절을 올리던 그 순간 조선의 자존심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을 전해들은 청년 송시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우주의 진리가 부정당하는, 영혼이 강간당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도덕도 지킬 수 없다. 야만이 문명을 집어삼키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트라우마는 송시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나가 입신양명하겠다는 평범한 선비의 꿈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에 복수설치라는 4글자를 인두로 지지듯 새깁니다. 복수하여 치욕을 씹겠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짐승 같은 청나라를 언젠가는 응징하겠다. 이것은 젊은 송시열에게 종교적 신념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속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거합니다. 세상은 변절하여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그들의 눈치를 보았지만 송시열은 홀로 꼿꼿이 앉아 주저하게 경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이다. 오직 주자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도덕적인 국가를 만든다면 하늘은 다시 우리의 편이 될 것이다. 이 시기 형성된 그의 완벽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은 훗날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타협을 모르는 독선적인 정치가로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역사의 부름이 찾아옵니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하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왕자 시절 청나라 심양의 볼모로 끌려가 8년 동안이나 억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장수들의 멸시와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밤마다 복수의 칼을 갈았던 인물입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효종은 그곳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고 청나라의 약점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왕이 된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을 국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거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조정의 늙은 대신들은 현실에 안주하려 했기에 효종은 제야에 묻혀있는 강직한 산림학자들을 주목했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효종은 송시열을 부르기 위해 끊임없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예조 판서를 보내기도 하고 승지를 보내기도 하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송시열은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겸손함도 있었지만 난세에 조정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진심 어린 부름과 북벌이라는 대의명분은 그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송시열이 한양 땅을 밟았을 때 효종은 마치 10년 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두 남자의 만남, 그것은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합작의 시작이었습니다. 효종은 송시열에게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제안하며 힘을 실어주었고 송시열은 왕의 스승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국정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사람의 북벌로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1659년 기해년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에 있었던 기유독대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조선 정치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원래 조선의 법도상 왕과 신하는 단둘이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관이 배석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해야 하죠. 하지만 효종은 승지와 사관을 모두 물리치고 송시열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밀실에서 효종은 송시열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경,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소. 저 오랑캐들이 중원을 차지했지만 내부는 썩어가고 있소. 우리가 10만 정병을 길러 저들의 허를 찌르고 산해관을 넘는다면 중원의 호걸들이 우리를 도와 일어날 것이오. 나와 함께 이 원대한 꿈을 꾸지 않겠소. 왕의 계획은 구체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기를 개량하고 성곽을 수리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의 대답은 왕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전하, 무력을 앞세우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왕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면 천하가 저절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군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정심입니다. 도덕 군주가 되십시오. 그러면 오랑캐는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후대 역사가들은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송시열은 정말 북벌을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입으로만 떠든 위선자였을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송시열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 청나라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송시열에게 북벌은 당장의 전쟁이 아니라 무너진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성리학적 질서 안에 가두어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효종은 답답해했습니다. 싸우자고 부른 참모가 수양이나 하라고 하니 속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그러나 효종은 송시열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송시열이 가진 상징성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대부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유독대가 있은 지 불과 2달 뒤 북벌의 군주 효종이 41의 젊은 나이에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다가 의료사고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침을 맞은 자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송시열에게 날벼락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던 유일한 군주가 사라진 슬픔도 컸지만 이제 조선 조정은 북벌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잃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은 피 튀기는 이념 전쟁,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예속 논쟁을 단순히 상복을 몇 년 입느냐 하는 소모적인 싸움으로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재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하는 문제. 송시열은 효종이 비록 왕이었지만 둘째 아들, 즉 차남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대부 예법인 주자가래에 따르면 차남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1년복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시열은 주장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이치는 같다. 왕이라 해서 예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를 천하동례라고 합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윤유와 허목을 필두로 한 남인 세력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임금은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 왕통을 계승했으니 장남이나 마찬가지다. 왕에게는 특별한 예법을 적용해 3년복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왕잘의 부동사서, 즉 왕의 예법은 사대부와 다르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왕권의 성격이었습니다. 송시열의 논리는 신권 중심의 성리학적 원칙주의였고 남인의 논리는 절대적인 왕권 존중이었습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은 내심 불쾌했습니다. 송시열의 주장은 아버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거냐?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1차 예송은 송시열의 강력한 권위에 눌려 1년복으로 결정되며 송시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뒤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벌어진 2차 예송에서 현종은 칼을 빼듭니다. 성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남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송시열이 틀렸다는 것이 공식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이자 산림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유배지로 향하는 그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통곡했고 반대파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문적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주자의 가르침은 1.1획도 틀릴 수 없다. 그의 이 지독한 확신은 훗날 더 큰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절치부심하던 송시열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은 1674년 현종이 34세 젊은 나이로 승하하고 그의 아들 숙종이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숙종의 나이는 겨우 14살. 하지만 그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리하며 동시에 가장 무서운 성격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수렴 청정을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친정을 시작할 만큼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유약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붕당 간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는 고도의 정치 기술자였습니다. 숙종 6년인 1680년 남인들이 역모에 휘말리는 경신왕국이 터지면서 전국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남인 정권이 무너지고 송시열이 이끄는 서인 세력이 화려하게 조정에 복귀한 것입니다. 숙종은 돌아온 송시열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로, 즉 국가의 큰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이토록 깍듯한 예우를 갖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선 송시열. 그러나 유배 생활은 그를 유연하게 만들기는커녕 더욱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원칙주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타협을 죄악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이 믿는 주자학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불순물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첫 번째 희생양은 아이러니하게도 송시열의 오랜 친구이자 학문적 라이벌이었던 백호 윤유였습니다. 윤유는 당시 남인의 영수이자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주자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은 아니다. 경전의 참뜻은 주자의 해석과 다를 수 있다라며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펼쳤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주자는 송시열에게 신이었습니다. 신의 말씀에 토를 다는 행위는 곧 사문난적, 유교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이단이자 역적질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윤유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학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숙종은 송시열의 손을 들어주었고 윤유는 사약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윤유의 죽음은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가진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검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친구의 목숨조차 끊어낼 수 있는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정보다 이념적인 정당성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정의 송시열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주자학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나 혹은 절대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정점에서 송시열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장희빈입니다. 운명의 1689년 기사년이 밝았습니다. 송시열의 나이 어느덧 83. 오늘 내일 하며 조용히 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조선 조정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숙종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후궁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숙종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정실 부인인 인현왕후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나이 30이 다 되도록 후사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숙종에게 이 아들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숙종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이 핏덩이를 서둘러 원자, 즉 세자가 될 아이로 책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예뻐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을 정식 왕비로 올리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려는 숙종의 숨겨진 계획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건강한데 후궁의 아들을 벌써 원자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숙종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낙향에 있던 노년의 투사 송시열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소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중국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보더라도 후궁의 자식을 서둘러 책봉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중전마마께서 아직 젊으시니 천천히 기다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상소문은 숙종의 영린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숙종은 이 늙은 신하가 사사건건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권을 능멸하고 신하의 분수를 넘었다고 판단한 숙종은 폭발했습니다. 숙종의 분노는 즉흥적이었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송시열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그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멀고 험한 땅, 제주도. 83세 노인이 가기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뚫고 송시열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를 넘기며 도착한 유배지. 그곳에서 그는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위리안치 형을 받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갇힌 늙은 거인. 하지만 숙종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숙종은 송시열을 다시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국문이란 죄인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며 신문하는 것, 즉 고문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에게 국문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만드는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송시열은 다시 죄인 호송용 수레인 함거에 실려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정신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라북도 정읍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금부도사가 그의 행렬을 막아섭니다. 더 올라올 필요도 없다. 여기서 사약을 받아라. 국문조차 귀찮다는 듯 혹은 국문장에서 송시열이 쏟아낼 논리가 두려웠던 것인지 숙종은 길 위에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1689년 6월 기사환국의 절정이었습니다. 정읍의 어느 관아 마당. 6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멍석이 깔렸습니다. 조선을 호령하던 거목 우암 송시열이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눈물범벅이 된 제자들과 긴장한 표정의 금부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약이 든 사발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송시열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그의 최후는 실로 전설적입니다. 평생 마음 수양과 단전호흡을 해왔던 송시열은 기가 워낙 강해서 독한 사약 한 사발을 마시고도 끄떡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를 토하고 쓰러졌을 텐데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약이 효험이 없으니 더 가져오라. 금부도사가 손을 떨며 약을 더 올렸고 결국 새 사발을 들이켜고 나서야 독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주체로 하고 나란 일은 마땅히 효종대왕의 뜻인 북벌을 위주로 하라. 즉 언제나 굳게 살아라. 그렇게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3세.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했던 청년의 꿈도, 효종과 함께 나누었던 북벌의 야망도, 그리고 완벽한 도덕 국가를 만들려 했던 노년의 고집도 정읍의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시열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국의 유림들은 하늘이 무너졌다며 통곡했고, 서인 세력은 완전히 몰락하여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면 남인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며 환호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세상을 둘로 쪼개놓은 남자, 그것이 송시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시열이 죽고 5년 뒤인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나며 전국은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남인이 몰락하면서 서인이 다시 집권한 것입니다. 죽은 송시열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조정은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문정이라는 최고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복권을 넘어 신격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공자, 맹자, 주자와 동격인 성인이라 하여 송자라 불렀습니다. 조선 팔도의 서원마다 그의 위패가 모셔졌고 그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송시열은 국가의 위대한 스승이자 누구도 감히 비판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송시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는 분명 비판받을 점이 많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던 독선,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했던 배타성, 그리고 명분과 예법에 집착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조선 후기 사회를 꽉 막힌 교조주의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던 진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약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는 기계.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확신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이익에 따라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태를 목격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송시열의 삶은 묵직한 돌을 던집니다. 당신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원칙이 있는가?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지만 때로는 패배하여 사약을 마신 자의 정신이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낳은 가장 거대하고도 논쟁적인 산맥, 숭배와 증오를 동시에 받았던 문제적 인간 송시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